트루프 타임즈 2023년 6월 1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저성장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그 제목은, 그 중간 제목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표현되어야 될 것 같은 한국의 상황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25나 또는 1.5 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주적이다 라고 저는 주장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약한 고리라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비유로 제약을 약한 고리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중국이 우리를 약한 고리로 보고 있다면 사실은 역압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중 관계를 중국 애들이 원활하게 하려고 그런다면은 압박 전술 가지고는 안 된다. 역압박을 해야 원활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보아 뉴스에서 중국, 한국 얕잡아 보는 외교 기조 추구하고 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중국 강경 입장을 취하면 미래의 경제적 어려움을 부를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얕잡아보고 자신들의 영내 우월성을 내세우고 주변 국인데 오탑니다. 복종을 요구하는 중국 측의 오래된 행태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균형에서 벗어나 보다 노골적인 친북 기조로 바뀌고 있음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과 미한일 관계 심화에 대해서 중국이 딴지 걸기를 하는 거라고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여자 같아요. 미한일 삼국 가운데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그래서 일본, 호주 등 마음이 같은 국가들과 협력해 중국에게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혼자 힘들게 하지 말고 일본, 호주 등 그렇게 좀더 지원군을 좀 더 미국하고 뭐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일본하고 호주하고도 관계 개선을 더 동맹 강화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호주가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또 생각합니다. 일본도 중요하지만 미첼리스 전 국방부 정책기획실장은 이것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자꾸 중간에서 이렇게 자원 운치를 보는 그런 형국으로 비교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좌파들이도 그렇고 한국은 이미 군사동맹과 2만 7천여 주한 미군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한국은 미국을 선택한 거 아니냐, 여기에 배신 때리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또한 인권, 개인의 자유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 아니냐. 이미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인정한다면은 이미 미국 편이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더, 중국의 경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엉망입니다. 이런 중국하고 친중하겠냐 하는 애들이 경제적으로도 저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6개월이 지났다는 얘기는 팬데믹으로 해서 재개장한 중국의 경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미국을 향한 월가의 꿈은 악몽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개발에서 지금 악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개장은 흐지부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중국의 기적을 주도했던 메커니즘이 무너졌다. 이런 거 뭐냐 하면은 핵심적으로 이제 중국은 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드디어 이제 마침내 이제 거품이 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 다이먼 회장도 중국을 다녀갔습니다만은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그곳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묻는 메모를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철수하라는 얘기죠. 금융권은 철수 안 할 거예요. 안 좋은 상황에서도 돈벌이 할 기회는 많으니까. 근데 그 제조업 기준으로 이렇게 그 은행권에서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 뭐 다시 활성화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중국 경제가 아주 그 급속도로 급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도 성장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저성장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선진국의 흐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도 이제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저성장은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회복은 머리 위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최근에 그 재개된 거에 대해서 뭐 올랐다 뭐 하는데 근데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소비자 소비가 중국 경제의 약 37%를 차지하는데 이거 가지고 그 요즘에 그 쌍순환 전략이라고 시진핑이 얘기하는 것은 아마 그 어려울 거다. 미국의 경우가 그 미국 경제는 그 소비자의 이 비율이 약 70%나 되는 데기 때문에 그 경제 활성화는 그렇게 그 지탱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비스트 이걸 뭐 야수 모드라고 그 번역을 했는데요. 블롭이라는 것도 뭐 어떤 뜻인지 제가 솔직히 안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현재 그 중국은 블록 모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장 지향적인 해결책에 중국 정부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디레버리징이라는 그 표현하는데 이게 레버리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 부채 비율로 얘기하는데 여기 뜻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이 현재 중국의 문제는 디레버리징 사고방식과 더 영구적인 동물 정신의 상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거죠.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의 핵심은 부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데는 부채에 의한 개발이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와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로듐 그룹의 파트너의 로건 라이트라는 사람의 표현도 시스템의 가장 약한 부분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제약 이론하고 그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가장 약한 고리에 대한 정책을 설정해야 되는데 중국이 과연 그럴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시진핑은 개막전이 아니라 이제 중국 경제를 말아먹는 마무리 투수로 행동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디커플링이라는 용어가 너무 독성이 있다고 결정한 강대국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디리스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위험 감수가 아닌 위험 회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디리스킹은 바벨 전략 같은 거로 극단적인 위험도 리스크 부담을 테이크를 하면서 위험 회피도 동시에 하는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또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중국 경제는 길고 느린 저성장의 전환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장기적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뉴스들이 이제 중국은 끝났다. 이제 고도 성장은 끝났다. 그렇지만은 완만한 저성장으로 가는 것은 이게 일본이 먼저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지금 이제 저성장 기조로 시작되는 거고요. 중국도 한국 뒤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논리로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
요게 이제 제약이론 경영과 아주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중국의 가장 약한 고리가 뭘 거냐, 제약이 뭘 거냐, 이런 문제들은 아주 그 심오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과 정치 생명까지도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제가 그 예언가처럼 예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시적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미시적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미 나왔지만은 그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거고요. 중국이 또한 부동산 경제 버블로 인해 가지고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는 아마 그 전문가들은 아마 그 은행, 그 글로벌 그 금융 세력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중국 걱정해줄 경황이 없죠. 한국 경제가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데 임금은 올려줘야 되면서도 영업이익은 떨어지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한국 경제의 가장 그 제약이 뭐냐? 우리가 그 제조업을 하면서 그런 거를 생각해보는 계기로 비교를 좀 해서 지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 저성장 기조에서 어떻게 다시 시프트 업 할 수 있느냐를 우리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얘기를 진행하면서 그런 의견이 자연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스스로한테 텔레그라피라는 어떤 오피니언 의견인데요. 시진핑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동일한 맥락으로 중국은 이제 갔다 이런 얘기고요. 각각 민주주의에 삐뚤어진 결과에 휘말린 영국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의 미친 야망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중국 전략은 중국의 강력한 그 도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벼랑 끝 전술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온두라스처럼 대만을 고립시키려는 세계적인 노력을 2배로 줄이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링크드인을 퇴출시켰고 현재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전문 AI 팀을 캐나다로 이동시키고 있다. 중국에서 이동시키고 있다 그런 뜻 같기는 해요. 위험은 적대적인 의도와 능력에 대한 노출로 정의됩니다. 이런 그 새로운 견해들이 있네요. 리스크란 것은 적대적인 의도와 그 능력에 대한 노출로 정의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위험에 처한 당사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여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기네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우리 그 자유진영한테도 위험에 처한 그 것이 중국하고의 그 관계에서 무엇이 위험인지 이제 알겠느냐라고 묻는 질문 같기도 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자유로운 세계의 많은 부분은 시진핑의 정책 추진력인 의도 및 능력에 대해 무지하거나 부정적이다.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차리듯이 중국 리스크의 티핑 포인트가 빠르게 이제 노출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에 대해서 침묵을 하면서 암묵적인 지지를 통해서 정치적 경제적 분열과 혼란을 이용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했다.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중동 중재까지 하는 동 어쩌고 저쩌고 좀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제 시위 같은 식으로 말해 자기네들의 어떤 그 세계적인 지위를 과시하려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런데 국내 시장에 대해서 외국 기업의 자유로운 공정한 접근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뭔가 그 작업을 하는데 무슨 그 체포를 했다는 것도 있고 그 사무실을 그 강압 수사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또한 그런 것도 있고 전 세계 지배력을 그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뭐 국가 자본주의다 보니까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사용하고 그런 데하고 어떻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 뭐 하기는 좀 곤란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쪽으로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미국은 부채와 공급망 의존을 견디며 중국 경제에 불편하게 묶인 채 이에 맞서 사실상의 무역전쟁을 주도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남부의 공장 임금은 이제는 남아시아의 동종산업보다 3배 정도가 높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즘 시진핑의 그 쌍순환 정략, 뭐 이렇게 해서 듀얼 사이클 이코노미라고 불리는 이념적인 공식인데 이거 안 될 거다 이런 얘기고요. 또 이 구성은 기존의 민족주의적이고 한족이 가장 뭐 우월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반시장적 조치, 보호주의적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이 개방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하이 및 기타 지역의 외국 컨설턴트가 수행하는 중요한 ESG 및 기타 규정 준수 작업을 못하게 동결한 것도 중국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말로는 뭐 저탄소 경제를 이루겠다 2050년까지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말짱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2018년부터 무역 관세 등으로 이 트럼프가 강력하게 그 이 반중 정책을 치고 있는데 새로운 연구는 놀라운 결과를 또 보여준다라고 해서 사실은 미국 수출업자들이 나머지 32%를 지불했다고 결론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은 아니 미국은 자신들이 그 비싼 그 관세를 매김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업자들이 결국은 비싸게 파니까 이 중국산 제품들을 수입을 안 하도록 노력을 했지만 어차피 수입할 거는 수입하더라도 높은 관세를 통해서 국내 산업도 보호하려고 노력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높은 관세는 최첨단 산업, 이런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주로 그 도널드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우려했던 것은 첨단 기술 분야다.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풀어 나가고는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그 연구 논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데 벌써 하원이 공화당이 장악을 했죠. 이외 일각에서는 추가 인상, 관세 추가 인상을 요구해서 중국을 더 옥죄어야 된다. 수출을 못하게. 한국도 뭐 동에서 철강 관세 같은 거 좀 매겼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 미국 가서 협상을 해가지고 야 우리 동맹국끼리 중국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 관세 매기면 되겠느냐. 우리 수출 해 먹어야 산다. 우리 거는 조금 읽은 한국 거는 좀 풀어주라는 거는 몇 년 전부터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던 내용입니다. 한국의 저성장을 헤쳐나갈 과연 약한 그 제약을 찾아서 그걸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정치하고 경제하고는 이제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한테 붙었다가 똑같이 망하지 말자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주적이라고 지속적인 그런 주제로 우리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중국을 주적으로 다뤄야 된다. 북한도 주적입니다만 동시에 다 그렇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그래도 우리 같은 핏줄들인데 이런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북한이 의식 전환을 좀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중앙일보 일본판에 한국판에는 왜 이런 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중 관계가 심상치 않다. 시간 수단을 가리지 않는 중국의 무한전쟁 투로 해서 중국 아새끼들은 지금도 뭐 청나라가 사실은 중국 한족 놈들이 청나라가 사실 만주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관 지들 역사라고 다들 우기고 있고 조선 때처럼 조공국으로 전락을 시키려는 그런 전력 강압 전략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여론조사는 한국 국민 구할은 중국은 믿을 수 없는 이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 자신도 중국을 주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요거는 이제 일본에 대한 거지만은 요건 조선일보 일본어판인데 지난해 1600억 달러 무역 적자를 했지만은 우리도 지금 무역 적자 기조 그다음에 이제 이 무역 적자만이 아니고 경상수지 적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해외 투자로 거꾸로 2639억 달러를 벌고 있었다 하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잃어버린 30년 운운하지만은 사실상 외국에 우리나라 먼먼 코리아라고 일본 자본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서 과실 송금하는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또 한국만 투자했겠어요. 동남아시아 뭐 여러 군데 일본들이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일본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연세대 성태웅 교수는 이런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일본 자체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서도 착실하게 돈을 벌어서 균형 잡힌 경제 구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잃어버린 이제 30년 끝나고 이제 일본의 부활의 시대가 왔다. 이 엔화가 좀 이 가치가 떨어졌을 때 경쟁력이 좀 살아난다고 보고 이제 좀 더 일본 제품을 수출을 좀 더 해보자 하는 야망들을 이제 슬슬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상장 현황인데 3년 만에 한국 증시 녹화한 중국 기업 포커스 미디어라는 데인데 7월 3, 4일에 수요 예측을 한다는 보도 내용이고요. 일주당 250원에 주식 취득한 최대주주 대규모 차익을 기대하고 있다. 과거 분식회계 상패 등 중기업 불신 회복은 과제다. 27개 기업이 이 한국에 상장돼 있는데 여기에 14개사가 이 상장 폐지를 하니까 얘네들 저기 재무제표 보면은 기분 나쁠 정도로 말하자면은 재무상태표 같은 것도 거꾸로 표시해 놓고 걔네들은 비유동부터 우선순위를 표현하고 그런 것도 흉내내는 한국 기업도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비유동 자산부터 표현하고 유동 자산은 밑에다 놓고 그 다음에 자본 표시해 놓고 뭐 이런 건데 여기 뭐 쭉 봐가지고 중국 기업이 크리티컬 신소재라는 게 중국 기업인 줄 몰랐어요. 합성 운모 이런 거 하는 건데 이런 걸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미투젠이라는 데도 소프트웨어 모바일 게임 뭐 이런 거 하는 데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문화 침투라고 봅니다. 저는 포커스 미디어 이런 거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되지만은 여기에 이제 중국계 기업 투자할 때는 기업 실적이나 펀더메탈 기초 체력 같은 것을 신중하게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증권업계는 얘기하지만은 제 느낌은 이런 거 지금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한국을 종속 국가로 만들려는 중국의 이 속내를 반대로 이거는 드러내는 거라고 봅니다. 미디어 이런 거를 갖다가 한국 증시에 상장한다는 얘기는 이게 문화식민 정책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식민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호타이어 별도로 분석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임금을 이렇게 계속 내리고 있고 올해만 인상을 시켰는데 직원 수가 뭐 늘어나서 저임금 신입사원이 증가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가정이지만은 신입 생산직이 중국 국적이라면은 중국이 많이 잘 하는 행위죠. 1대1로 깐다고 해서 돈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일들은 지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일꾼들은 전부 다 중국 노동력 갖고 해가지고 경제에 기여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1대1로
그래서 부채 탕감해가지고 탕감하는 조건으로 한국 뺏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국식 식민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금호 타이야도 한국계 기업이 부채 비율이 70%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따로 얘기했습니다만은 한국 기업이 재인수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다각화를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 자넷 앨런은 이제 미국인들은 세계 준비 통화로서의 미국 달러의 하락을 예상해야 된다고 말했다라고 모니 와이저 탄무 그래프트가 보도한 내용입니다만은 미국 달러가 약세화된다. 뭐 옛날에 뭐 그 위안화가 뭐 세계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다 뻥이고 엔화가 그린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린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미 달러가 약화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체될 통화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그러나 미국 달러의 가치 하락은 예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세계 이 화폐 패권을 잡게 된 것은 석유와 다른 필수 상품들이 이 달러 그린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증거의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려고 달러 보유고를 벌이고 있다. 달러를 들여서 금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한국은행이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이 할머니인데 저는 뭐 할머니지만 뭐 앨런 언니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다 그 키가 조그마시고 이런 분이 진짜 이 미국의 그 싱크탱크 브레인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뭐 세계은행 또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죠. 저건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BBC에게 굶어 죽는 이웃들에 대해서 말한다. 진 맥켄지 서울 특파원인데요. 2020년에 중요한 공급을 차단하면서 국경을 봉쇄했죠. 코로나 때문에. 그 후로 또 이런 쭉 해가지고 사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연구원은 북한 식량난은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현상이라고 얘기를 공산주의면 모두 같이 못 사는 거로 이해를 했는데 북한 내에서도 공산당이 사실은 공산당만 상류층이고 나머지는 천민으로 전락한 게 공산국가인 거죠. 그럴 바야 니들이 결국 옛날 조선조의 양반과 쌍놈들이라는 그런 표현식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에 쌍놈들은 밑바닥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양반과 쌍놈들이 붙어 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반가하고 쌍놈들은 다 상류층으로 실질적으로 양반들한테 돈 먹이면서 쥐들 이권 챙기고 지금하고 똑같죠. 근데 북한은 공산당이 그 꼴이 됐습니다. 양반과 쌍놈들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천민으로 만들어 놨죠. 한국 여기에 자신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수준은 천민이라기보다는 자유민주국가로서 옛날보다는 잘 살게 된 거는 알긴 아는데 빈부격차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할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뭐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빈부격차는 뭐 상식인 거로 다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북한 주민이 얘기한 게는 처음에는 코로나로 죽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굶어 죽는 게 걱정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은이가 뭔가 뭘 해야 되냐? 계속 그렇게 미사일만 쏴야 될 거냐? 아직 전면적인 사회 붕괴와 대량 기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아주 안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중상층들이 그들이 이웃에서 기아를 겪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북한 경제학자 피터 워드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도 농업 활성화 뭐 이렇게 많이를 얘기했는데 결국은 식량 위기를 언급하는 거 아니냐, 심각성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됩니다. 자관 그렇게 이 북한 주민들을 굶어 죽이면서도 계속 그렇게 작년에 2020년 63발 탄도미사일 돈이 억수 들어가는 건데 뭐 국민들은 굶어 죽든 말든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전 김정은은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북한이 붕괴가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최강의 슈퍼 태풍이 출현한 이유란 게 이제 결국 엘니뇨라는 얘기인데, 잠깐 발생 현황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올해 그 태풍은 적게 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위력은 강력할 거다. 이런 거 미리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4월 한국 재정 적자 전년 대비 확대됐다 하는 한국은행의 이 발표입니다. 어, 8년 만에 915번대 역대급 엔저의 자산가들 투자하는 곳은 이게 N이 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일본이 수출 효과가 날 거고 또 관광 수지도 매우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어, 저도 일본 관광을 좀 관광이라기보다도 좀 갔다 올라 그럽니다. 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마침 엔화가 떨어져서 다행입니다. 문정부 설치하겠다던 태양광 사기 수사팀 실제로는 말뿐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또 조선 비지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끊임없이 터지는 태양광 비리. 박원순이도 해먹었고 문정부에서도 해먹었고 그걸 한국산 태양광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중국산 갖다가 그래서 친중 세력들이 여야나 다 있는 겁니다. 북도발 하루 만에 미 핵진 추진 잠수한 부산 입항. 이게 어저께 또 뭔가 미사일을 쐈죠. 동해 쪽으로. 그렇게 되는데 아마 핵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루 만에 왔다는 얘기는 항상 이 주변에 운항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북한이 실패한 자기네들이 이 위성 발사 했다는 기체 일부를 인양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거를 통해서 이 북한의 기술이나 여기에 부품을 해외에서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한 힌트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정보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양된 이 동체고요. 요거는 이제 육지로 아예 와서 평택항에 놓여 있는 그런 모양이 찍힌 겁니다. 한국의 윤은 미국과의 주요 실탄 훈련을 감독했다. 감독이라는 표현을 했네요. 로이터 신년인데 내용은 하고 사진만 잠깐 한 3개 정도 요렇게 이제 선글라스 쓰고서 흑안경 쓰고서 딱 하는데 의외로 제 아는 친구들 중에서도 윤 대통령 싫어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겁는 폼새나 행동 거지가 보면은 옛날 학교 다닐 때 어깨 애들처럼 거부장 해가지고 그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그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싫어하냐?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착한 학생이었는데 왜 학교 다닐 때 왜 껄렁껄렁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좀 껄렁패인 것 같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저도 모범생이 아니고 착한 학생이었는데 남들은 저보고서 또 문제야 또 애들 패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또 생각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맨날 애들 팬 건 아니고 정의롭게 한번 패일 때는 패는 거죠.
그건 남자가 또 그럴 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나는 딴 거보다도 대중국을 주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윤 대통령이 하는 정책에 저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 오늘 조금 길었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